좋은 학회에서 세미나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기반 환경인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로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별로 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짚어본 후에 세 번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특히 이제 파스 플랫폼 중심으로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그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웹 3.0 논쟁과 클라우드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이고요. 첫 번째,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이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또 많은데요. 일단 가장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그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IT라고 옛날 전통적인 IT 기술, IT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의 기술 스택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밑단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의 하드웨어 인프라 영역이고요. 그 위로 이제 가상화라든지 OS 부분, 그리고 이제 플랫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와스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 영역까지, 그리고 이제 개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IT 서비스들을 이제 딜리버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B2B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예전에는 저희 고객,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물론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RFP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실제 IT 서비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작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될 때 그런 책임 영역을 하드웨어부터 뭐 OS의 선택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나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된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모든 영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 발주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OS의 변화, 가상화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으면서 어떤 민첩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IaaS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즉 인프라 부분부터 이제 그 클라우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말하자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서버들이 집적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스토리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서비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발주해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그 위에 엔지니어들이 OS 올리고 가상화 소프트웨어 올리고 또 웹 와스 올려서 개발해가지고 올리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뭐 1년여 이상 들어갔던 그거였는데요. 이 인프라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웹 콘솔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그다음에 서버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CPU 메모리 이런 부분들 OS만 선택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수초에서 수분 안에 서버가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금 인프라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가상화 부분 영역까지도 아웃소싱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고객, 이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이 IT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담을 덜게 됐고 상당히 민첩하게 서버 자원이나 이런 그 가상화 영역의 기술까지도 프로비저닝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까지 요 부분, 이 파란색 부분만 신경 쓰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이 금융기관이라든지 통신사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이런 그 IT 서비스들을 더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안정성을 또 확보하면서 보안까지도 책임지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 영역까지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게 맡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이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플랫폼 분야까지도 외부에 맡기고 쉽게 프로비저닝해서 자동화된 도구 또는 보안에 대한 보장까지도 SLA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만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에서 이 전체 영역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매월 또는 매년 구독료를 내는 시스템인데요. 저건 완전히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맞춤형 이제 정장을 이제 신청해서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고객의 자유도나 이 책임 소재는 많이 덜어내게 되고 서비스 민첩성도 확보하게 되고 비용도 어느 정도는 절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쪽 파스나 이제 사스 정도까지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상당히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의 어떤 통제권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넘겨야 되는 그러한 또 부담 내지는 그런 이런 핸디캡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 IaaS 즉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들이 위주가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50% 이하 수준이고 뭐 호주나 이런 쪽이 가장 많이 발달이 되는데 거기는 뭐 70% 이상, 또 미국도 그렇고요. 이 IaaS 부분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T 쪽으로 보면 민간 쪽으로 보면은 금융회사나 이런 리테일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회사들 또는 이제 대기업 뭐 CSP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전환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이 그림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IaaS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이었습니다. 즉 이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과 가상화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그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그 위에 그냥 얹는 즉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전환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프라는 유연한 구름 형태로 내가 뭔지는 몰라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구름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니까 표현을 해봤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벽돌 구조, 모놀리틱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통짜 구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IT 인프라 자원을 가상화한 이후에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무거운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어떤 유연한 확장성이라든지 서비스 민첩성하고는 충분한 효과를 거둬들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클라우드는 파스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인프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맞춤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결국 말이 어렵지만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또는 클라우드에 맞춤형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전환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모놀리틱 구조로 만들기보다는 분산된 구조 내지는 서비스들 자체들이 하나의 지방 분권형의 그런 모델처럼 서로 이제 느슨한 결합을 해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오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기술이 확장돼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 효과는 결국 클라우드가 지향했던 세 가지 분야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벽돌 구조, 즉 모놀리스라고 했을 때는 인프라만 소위 말해서 유연해진 거지, 서비스가 그 위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확장했다가 줄었다가 또 그리고 쉽게 개방적으로 확장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또 애드온 해가지고 활용한다거나 그런 자유도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으로 오면서 결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운영 효율, 그 중에서도 서비스 민첩성,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 언제든지 무중단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완전히 향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도 표현을 해놨듯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없이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인프라만 클라우드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확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비용 폭탄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빌링을 하거든요. 그럼 비용 폭탄이 날아옵니다, 청구서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S 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6천억 이상의 그 클라우드 비용을 쓰고 있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즉 온프레미스 방식의 프라이빗 영역에서의 클라우드하고 실제 CSP들의 퍼블릭하고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그러면서 점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감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유연하게 인프라도 확장하고 어플리케이션들도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로 말씀드린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적으로 단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개발을 할 때 설계 이후에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까지도 상당히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기존의 이제 3단 구조의 그 IT 서비스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도 그림에서도 표현해 드렸듯이 벽돌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확장해 나가거나 가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못했던 거죠. 이 지금 화살표가 윗단에서 설계를 해서 아랫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탑다운 방식으로는 좋은 구조이긴 한데,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는 바텀업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뭐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단절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면은 아까 이제 뭐 지방 분권이라는 뭐 다른 개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들도 각 뭐 지자체나 이런 그 기관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서로가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국가 내지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듯이,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그것을 서비스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놀리틱이 가지고 있는 통짜 구조가 아니고 각 개별화된 서비스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마저도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DB를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언어 자체도 뭐 파이썬이든 뭐 C 랭귀지든 뭐 자바든 어느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개발 언어,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각자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는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이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규칙으로 서로 통신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아까 여기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탑다운 방식의 그 설계나 그 운영 또는 이제 통제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바텀업으로의 요구 사항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어렵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서비스들,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작게 쪼개져 있고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징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또는 모니터링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영역에서 어느 마이크로 서비스가 문제돼서 이번 서비스가 중단된 것인지를 금방 알아내고 그것이 다른 서비스는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우리 되는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몇억 명의 그 고객들에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도 전혀 중단되거나 불편하다거나 느끼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도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걸 또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술적으로는 오늘 뭐 기술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하기로 제가 했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입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독립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구조가 자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돌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는 뭐 소스 코드도 들어가 있지만은 바이너리 파일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실행을 위한 설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컨테이너가 돌 수 있는 엔진 위에만 던져주면 OS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식성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개발하는 이 구조가 제일 핵심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인 기술입니다. 이 컨테이너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환경은 지금 이건 미 국방성 자료인데 제가 많이 발표 때마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는 무엇을 이용한다?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개발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는 건 무엇으로 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로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말아서 쓴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실행 가능하게 말아서 패키징한 게 컨테이너고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얘가 돌 수 있는 곳에 던지면은 지가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은 가상 머신 VM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 위에 또 게스트 OS를 깔고 또 거기에 이제 웹 와스 구조를 깔고 말하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하면요. 이 컨테이너 구조는 그런 게스트 OS를 깔 필요도 없이 엔진 위에 배포만 하면 실행이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VM은 만약에 죽었다가 켜지려면 게스트 OS도 켜져야 되고 웹 와스도 돌아가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분에서 그 이상인데 컨테이너로 개발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느 마이크로 서비스가 죽으면 바로 컨테이너가 복제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고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는 데브옵스라는 방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컨테이너로 구현이 되면요. 개발 단계나 그걸 또 테스트하는 단계나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이 환경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도 그렇고 테스트도 그렇고 이 테스트 환경 자체를 운영 환경과 다르더라도 언제든지 테스트해서 문제 없는 거를 갖다 확인을 했을 때
실제 운영계에 이걸 배포를 하면 기존의 VM 방식이나 기존의 뭐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방식에 비해서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옵스라는 그 방법론을 이용하면은 개발이나 테스트나 운영을 아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이것이 개발부에서 잘못된 건지 운영부에서 잘못된 건지를 투명하게 개발자도 할 수 있고 운영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브옵스가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개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및 운영 절차. 자, 클라우드 트렌드와 시장 동향 이 장표에서는요, 2022년에 국내 기업에서 IT 기술 투자로 어떤 거를 지금 하겠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건, 서베이를 한 건데, 지금 대부분 이 우측에 있는 기술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입니다. 뭐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AI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이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객, 기업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혁신 기술인데요. 클라우드 도입 및 확대가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고, 보시다시피 분명하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기반을 이루는 기술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뭐 3조 7천억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 리서치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트렌드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에서 이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이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이제 해외 CSP들이나 해외 기술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파스 플랫폼 같은 걸 개발하는 회사가 공공 분야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도 2025년까지 뭐 8,7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환경을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제 파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스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국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을 보면 아야스가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사스가 52%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파스는 9%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 조사 결과니까 시간은 좀 흘렀지만요, 이 양상이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근데 파스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봐주시면 좋은 게, 아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상머신 위에 다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거 아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루어진 건 아닌 거죠. 인프라만 바뀐 겁니다. 클라우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유율이 이만큼 나왔고, 사스는 완전히 기성품, CRM이라든지 ERP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외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니까 편하니까 매월 사용료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요거는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제권, 데이터의 통제권이나 이런 그 플랫폼이든 뭐 서비스든 이런 이렇게 이거를 좀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잘 안 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회계 방식과 달라져 가지고, 예전에는 다 그거를 차세대 프로젝트나 이런 예산 잡아서 했던 건데, 매월 과금이 되는 데다가 어느 달은 예를 들어서 뭐 60억 원이 나왔는데 어느 달은 뭐 100억 원이 나오고 어느 달은 뭐 5억 원이 나오면은 경영관리부서에서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들은 지금 사스를 지금 도입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파스가 작은데요. 이 파스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렌드의 이제 성장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외산 사스가 아니고 국내 스타트업, 벤처들을 중심으로 이 사스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외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스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를 통해서 인프라단도 관리를 하고 개발이나 테스트, 그다음에 운영까지도 데브옵스를 적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이 사스 개발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벤처들이 이 사스 업계에 많이 진출해야 되고 또 정부도 그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스들은 상당히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을 했고 파스를 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스 업체들한테 저 파스를 꼭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클라우드 시장 현황을 이제 파스 중심으로 한번 봤는데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중에 파스 분야가 지금 여기 뭐 1조 4천억 정도 올해 예상되는 걸로 나오고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장표보다는 좀 크게 나왔는데 이 파스 분야가 되게 사실은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도 있고 뭐 디바스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합쳐지니까 크게 나왔고요. 세계 파스 시장 규모는 뭐 거의 지금 99조, 뭐 134조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국 파스 시장 규모도 세계 시장 추이에 따라서 지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는 한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전 세계 파스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런 정도고 점점 이제 포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약간 전체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한 1% 정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이건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이제 리서치를 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가 뭐 4조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한 데 있어서 아이aaS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스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거 국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산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고 파스가 되게 약합니다. 왜냐면 바로 클라우드 위에 그냥 서비스 개발해서 얹어놓고 쓰면 되지 그 파스까지도 뭘 돈을 써야 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가지고 서비스 민첩성이라든지 확장성 또는 이제 가용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거는 좀 약한 거죠. 특히 우리 벤처업계 이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게끔 해주는 그 지원에 있어서 파스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클라우드 전환 2025년까지 8,700억 규모 그 부분이고요. 전환 통합 예정인 정보 시스템의 수가 19개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고시에 의하면은 통합 관리 기관이라는 데이터 센터 유용으로 해가지고 민간 클라우드를 많이 그 통합 관리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 클라우드 기술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뭐 대기업 CSP들만 배불리는 거가 되면은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지방의 토종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일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가 돼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도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제가 이게 LG CNS에 있는 자료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제가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 고객에게 뭔가 가치를 전달해서 돈을 벌고자 하거든요. 기업들은 뭐 공공기관은 뭐 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들의 관계나 데이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A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이뤄내거나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디지털 전환 기술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또는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IoT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IoT를 통해서 엣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클라우드로 집적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AI 모델도 만들고 또 AI 모델을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서비스가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기술들은 뭐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이 하드웨어가 제일 뭐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면요.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대5로 가고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때문이죠. 클라우드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기존의 그런 유연하지 못한 구조였다가 클라우드 자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분산 컴퓨팅, 그다음에 가상화,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통신사들도 이 엣지나 뭐 이 접속망, 그다음에 이제 코어망까지 다 소프트웨어로 효율화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 통신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이 기술들을 경쟁사들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혁신적으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 보시면 되고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혁신적 변화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속도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결국은 시간 경쟁이고요. 그리고 이 속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죽어있는 시간도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경쟁사들은, 다른 경쟁기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앞서가 있거든요. 서비스가 하나가 죽어 있음으로 해서 그 서비스가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나 민첩성,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특히. 경쟁사들도 스타트업에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은행들이 막 핀테크 업체들, 벤처들한테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또 메타버스니 NFT니 하는 이런 새로운 막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유명한 회사, 아무리 덩치 큰 회사도 소위 진짜 한 방에 그냥 순위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회사한테 인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서 이거는 이제 2020년, 21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조사 결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죠. 비대면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도 결국 기업들이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고 투자를 할 것이냐 물었더니 바로 비즈니스 민첩성 강화 기술입니다. 뭐 디지털 전환 기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민첩성에 강화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말로 설명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전환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전에 레거시 기술에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를 하는 방식, 온프레미시스 방식이었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IT 인프라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뭐 레드햇이라든지 뭐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썼죠. 그런데 이러한 기존 IT 인프라나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복잡한 다수 기능이 이제 단일 응용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통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5년 운영한 후에는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분산형 서비스들,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소규모의 서비스들로 다 조직화를 하고요. 그것을 각각의 기능 단위로 구현을 해서 컨테이너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API로 상호 통신을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또 이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기능들이 기성품이 또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IT 서비스의 한 부품으로 레고 블록처럼 갖다가 쓰면 됩니다. 다시 전체를 갈아엎는 개발이나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비즈니스나 발전해가고 환경이 변화될 때 필요한 기능들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해서 레고 블록 맞추듯이 계속 추가해주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이 팀별로 조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A와 마이크로 서비스 Z는 서로를 모르고 전체가 구성되어서 나오는 서비스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에만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 나가는데 아까 넷플릭스를 예로 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소규모의 서비스들로 나뉘어진 이 시스템을 복잡한 기능들을 할 텐데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려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실제 이 서비스들이 죽였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셀프 힐링 되는 기능도 있지만 그거를 또 살려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트래픽이 많이 몰릴 때는 컨테이너 수를 같은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를 복제해서 늘려가지고 그 트래픽을 계속 감당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IT 서비스는 하나의 또는 뭐 몇 개의 서비스들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러면은 구글은 그게 30억 개입니다. 구글의 서비스들 30억 개를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컨테이너 기술이고 이 컨테이너를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나온 오픈소스가 쿠버네티스입니다. 그게 구글에서 나왔어요. 예.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쿠버네티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웹 3.0, NFT,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지는 멀티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쓰는 게 아니고 MS 애저만 쓰는 게 아니고 AWS도 쓰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쓰고 KT 클라우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컨테이너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마이크로 서비스 A부터 뭐 C까지는 야 애저에서 돌아. 그리고 P부터 Z까지는 KT 클라우드에 배포해서 야 KT 클라우드에서 돌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당연하고요. 중요한 데이터나 민감한 거, 보안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통제권을 넘기기 싫으니까 그 대규모 CSP들이 그거를 훔쳐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권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거, 데이터는 여기다 두고 그거는 퍼블릭에다가 배포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용이 증가되고 있고 데브옵스 전략이 적용이 증가된다. 데브옵스가 결국은 개발에서부터 검증, 운영까지 다 자동화를 하고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투는 일 없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일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데브옵스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IoT,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잡아먹는데 그걸 어디에 보고 어디에서 보관하고 어디로 또 통신을 통해서 보내고 또 어느 소프트웨어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파스 플랫폼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술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꽤 됐는데 예.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인데 그걸 한번 사용하다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웹이든 와스든 DB든 이런 것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자동화해서 제공해주고 모니터링도 어떤 컨테이너든지 이 컨테이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얘가 트래픽 처리하느라고 곧 죽을 건지 다 미리 데이터로 갖고 있고요. 이 관리를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네? 그러면은 바로 컨테이너를 복제해서 늘려주거나 아니면 라우팅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다른 인프라로 보내서 그 트래픽을 감당해내거나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영역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팀별로 조직별로 뭐 인프라를 할당해 주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가들도 A부터 뭐 100명 정도 있으면은 그 자원을 갖다가 A, B, C가 쓰고 있는데 D부터는 못 쓰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인프라에. 그러니까 그 자원 할당도 컨테이너로 해주고 다 쓰면 바로바로 회수해주고 그래서 100명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노는 유휴 자원 없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인사이트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멀티 클러스터, 멀티 테넌시 이런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그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CSP들이 개발하건 어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하건 벤처들이 개발하건 새로운 기능들을 애드온하는 기능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 보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 통합 관리 플랫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특히 이 통합 관리가 되지 않는 플랫폼은 사실은 뭐 거들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상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하나의 그 기술 스택 내지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쿠버네티스가 이제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플러그인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하죠. 근데 이 인프라스트럭처에는 가상 머신도 있고 피지컬 머신 베어메탈도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인프라 영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 파트가 다 오픈소스로 조직화가 돼야 되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 정책이라든지 보안, 통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해서 기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미리 카탈로그로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하는 기능, 애드온 기능, 또 라우팅, 서비스 메시는 이제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모든 멀티 테넌시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오픈소스가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문가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너무 고가의 또 이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질 수는 있는데 투자와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어려워요. 처음에 빨리 MVP 만들어서 시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투자 받아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고 그냥 쿠버네티스 달랑 하나 갖고 뭐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것만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 관리 안 돼요. 그러니까 외산 사스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벤처 스타트업을
이 사스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스 상용 파스 플랫폼 내지는 이 플랫폼 영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이제 그 상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하나가 저희 나무 기술이 개발한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는 이제 2017년에 상용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2018년에 이제 GS 품질 인증 받았고 얼마 전에 또 GS 뭐 1등급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조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날 나무기술이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어떤 솔루션, 기술을 칵테일 클라우드로 봐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기술의 핵심이 됐는데 전 세계 표준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재단이 리눅스 재단 산하의 CNCF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저희가 최초로 회원사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인증하는 서비스 제공사로 인증이 됐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트레이닝 파트너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공인 교육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클라우드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의 뭐 베어메탈이든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이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해주고 또 팀 워크스페이스를 할당해서 데브옵스를 운영하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든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모델을 데이터를 먹여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기능을 하게 하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 내지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건 메타버스의 AR, VR, XR, MR 이 부분들이 돌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고 또 거기서 생성되는 또 데이터는 또 중앙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NFT?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뭐 실제 사례인데요. 이건 짧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서비스나 비용 절감이 됐는지 서비스 안정성이라든지 확장성이 도모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이라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K-팝 스타들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팬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팬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희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다 설명 뭐 드릴 시간도 없고 아마 졸리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기사화가 된 내용인데 이 SM 일본 계열사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의 칵테일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일본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예매를 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프라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갑자기 몰리는 걸 대비해서 많이 그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칵테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트래픽이 많이 몰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확장 복제해 가지고 바로 대응을 하니까 그 쓴 만큼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완전히 절감이 됐고 동시 접속 100만 명이 가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일본 파트너 회사인데요. 에이젠텍이라는 회사는 일본의 저작 도구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여기 시장 1위 기업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 온프레미스 영역에서 솔루션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니까는 사람이 인발부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각광을 받는 거는 사람이 가서 뭐 OS 깔고 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잘못됐는지 리부팅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는 고객 사이트에 직접 가서 설치 운영하고 했다는 거죠. 이 컨텐츠 플랫폼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근데 칵테일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로 배포를 해버리면 유지 보수할 때 사람이 갈 필요가 전혀 없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서비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객 솔루션의 유지 보수 시간도 50% 이상 단축을 해서 비용도 절감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 사례인데 신한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를 엄청난 고가의 GPU 서버를 이제 도입한다든지 HPC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원 할당을 어떻게 하고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이 AI 전용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AI 옵스 플랫폼. AI 옵스는 결국 요 AI가 아까 데브옵스를 말씀드렸는데 요걸 데브라고 보시면 되고 옵스는 이제 옵스죠. AI도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니까. 그걸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옵스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거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비용 절감과 유휴 자원의 낭비를 막았던 사례고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이거를 해드렸는데 구축 운영을 해드렸는데 이게 매출이 꽤 나왔습니다. 2년 정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 사례로 또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여기도 금융권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파스를 구축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을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앱 자체도 이 데브옵스를 활용해가지고 효율화를 했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로도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정성적, 정량적 기대 효과를 거둔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칵테일 클라우드가 사실은 그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는 또 파스 플랫폼 솔루션인데 거기랑 완전히 겹치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큰 회사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IBM이 뭐 38조 원에 인수한 회사인데 바로 그 오픈시프트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칵테일 클라우드가 오픈시프트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제 입찰이나 이런 거 되면은 뭐 이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초기에는 대부분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는 또 오픈시프트가 깔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말하자면 기업이나 뭐 각 기관들이 그 파스 플랫폼을 도입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효율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면은 항상 자기네 기업이나 기관의 맞춤형으로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즉 커스터마이징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의 그 요청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시프트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데 한국 시장만큼 그거를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DIY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는 그냥 쓰라는 대로 쓰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쟁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비용도 저희가 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경쟁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같이 한번 협력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칵테일 클라우드 온 오픈시프트라는 개념의 또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픈시프트의 사례인데 이 롯데카드에 이제 이 파스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초기 화면 접속 시간도 뭐 53% 감소, 동시 접속 가능 고객 수도 20배 증가, 초당 처리 가능 건수 10배 증가. 뭐 디지털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했는데 이렇게 자산화하고 분석도 가능하고 뭐 위치 기반 서비스나 실시간 마케팅, 대규모 푸시 발송 불가했던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든 그래서 도입 비용 자체도 58% 경감하게 된 사례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뭐 곧 많이 시간이 간 것 같은데요. 웹 3.0 논쟁과 클라우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이제 니아에서 이제 디지털 인사이트 2022라고 자료를 뭐 많이 조사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웹 3.0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예전에는 따로 놀았고 데이터가 어떤 인사이트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뭐 쓰레기도 많았는데 이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나 거래나 소유권이라는 것들이 다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로 밝혀지게 되고 기록되게 된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계약이 구현이 됨으로써 이미 약속된 상황이 오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소유권도 변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나 각 기관들이 투명하게 오픈된 데이터로 그 소유권의 변화라든지 거래 상황들을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웹 3.0은 탈중앙화 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3.0은 이제 공간적 웹과 블록체인이 또 결합돼서 하다 보니까 웹 1.0은 그 초기 인터넷에 그 데스크탑 브라우저가 이제 그 도구였다고 그러면 웹 2.0에서는 모바일의 터치 스크린이었죠. 그런데 이제 웹 3.0에서는 XR 기기라든지 음성 인터페이스 그리고 IoT 기기를 통해서 상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팅 위치도 웹 1.0에서는 특정 장소 속의 서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했었다면은 웹 2.0에서는 3G, 4G 이게 나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웹 3.0은 어떻게 보냐면은 분산형 컴퓨팅, 즉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막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로 하더라도 실제 얘가 기능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할머니가 왔네 이거 빨리 신호등이 켜져야 되겠다 라든지 위험 상황이면은 뭐 빨리 이제 경고를 차에다가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엣지 단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AI 모델이 검증된 거를 배포를 하는 거죠, 엣지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다 분산형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록, 뭐 거래라든지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거는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되어 있는 엣지단에도 일부 저장이 되겠지만 또 대부분의 것들은 또 클라우드로 가져와서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클라우드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웹 3.0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뭐 앞장표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XR,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고 탈중앙화 웹 그리고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나 중요하고 익명성 기술 그리고 크리에이터 경제 로컬 경험과 커머스 등이 웹 3.0에서 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웹 3.0의 세 가지 키워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데이터든 어떤 컨텐츠든 저작물이든 음성이든 영상이든 예전에는 그냥 복제하면 됐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 NF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소유권이 다 부여가 되고 이 소유권이 어디서 어디로 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까지가 다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주권이 이제 개인에게로 또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 소유권의 인터넷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공간 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3D로 360도 다 돌아가지고 현실이 메타버스가 되고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중앙화 웹, 소유권 웹, 공간 웹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해 주시면은 웹 3.0의 이미지는 이제 얻어 가시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넷스케이프 개발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데르센이라고 이 사람도 유명하죠. 트럼프를 트위터 계정 삭제했던 트럼프의 창시자 잭 도시. 이 사람은 타협을 모르는 샌프란시스코의 괴짜 창업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웹 3.0 시대에 온다는 거고요. 잭 도시는 아니다, 허상이다라는 건데 서로 주장하는 거는 이 플랫폼에 중앙화되어 있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만 돈 벌지 거기에 데이터 제공한 개인들이 돈 버는 거 봤냐? 아니 데이터도 주고 돈도 플랫폼 그 회사만 버는 거 아니냐?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 NF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직거래도 되고 실제로 이익을 향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인 경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위시하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웹 3.0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 원천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정적인 또는 야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건 결국 그게 민주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결국 웹 3.0의 이득은 결국 누가 가져가냐? 초기에 투자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간다. 이상은 좋다. 결국에 벤처 캐피탈이 목돈 다 투자해놓고 지분율 갖고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고 코인으로 ICO 한다고 해도 초기에 다 아름아름 다 코인 돌리지 않냐. 그러면 코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버리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 테라 루나 사태도 아시잖아요. 그런 걸 지적한 거죠. 그리고 웹 3.0이 웹 2.0에 비해 우월하다는 근거도 없다. 아직은 없어 보이죠. 근데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 완전한 탈중앙화도 그리고 완전히 중앙 집권형의 플랫폼 경제도 서로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이브리드로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분산된 노드들이 블록체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누가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관리 부분, 통제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익을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P2P 거래도 충분히 블록체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거든요. 제도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세계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너무 저기 하는 건데요. 이게 아이아스 플랫폼이 대규모 서버에 뭐 스토리지가 다 투자되기 때문에 독점적 지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웹 3.0 때문에 참여형 커머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또 스토리지 자체도 분산형으로 돼가지고요. 다 스토리지 모아놓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토렌트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P2P식으로 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이 시아라는 서비스는 클라우드가 서비스 사용료를 얼마를 책정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10분의 1 내지는 뭐 몇십 분의 1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러 가지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